안녕하세요, 여러분. CAI 레벨 1의 Structured Product를 같이 공부할 김종건입니다. Structured Product는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과 같이 헤지 펀드를 공부를 했는데, 헤지 펀드에서도 그 파생에 대한 기본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Structured Product도 마찬가지라서 좀 구조화 상품들에는 다 파생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을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전혀 몰라요 이러면 일단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파생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또 다 기초부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시험의 속성하고도 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Alternative Investment는 전통적인 인베스트먼트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안다는 전제하에 그 위에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파생, 특히나 옵션을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생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다고 아주 뎁스 있게 깊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는 외워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는 CAI 레벨 1 시험은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치는 시험인데, 그리고 주로 컨셉에 대한 컨셉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용어나 터미놀로지 또는 컨셉. 그러니까 웬만큼은 조금 공부를 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컨셉을 묻는 문제다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막 비비꼬아서 문제를 갖다 응용하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담백합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읽으면요,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 그냥 이래요. 그리고 읽으면 문제를 봤을 때 아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또 보면은 대부분 터미놀로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용어에 대한 것만 좀 잘 정리만 해 놓으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Structured Product도 좀 어려운 컨셉들이 있긴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어요. 가능하면 좀 이해를 바탕으로 외울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목차를 한번 봅시다. 맨 앞에 오시면 Topic 6에 Structured Product가 있는데 6.1, 6.2, 6.3, 6.4 챕터는 모두 4개입니다. Introduction to Structuring 하고 Credit Risk, Credit Derivative, CDO Structuring of Credit Risk, Equity Linked Structured Product 4개로 되어 있는데, Introduction to Structuring도 일단 어렵고, 말이 Introduction이지 파생을 알면은 좀 쉽고, 모르면 몰라요. 아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Credit Risk, Credit Derivative도 또 어렵고, CDO Structuring of Credit Risk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 만만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6.4에 해당되는 것들은 6.4에 나와 있는 Equity Linked Structured Product는 다 외우는 거라서, 용어 외우는 거라서 이거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6.1, 2, 3은요,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막 외우려고 하게 되면 잘 안 외워지는. 그래서 184페이지로 오세요. Introduction to Structuring이라는 거 봅시다. Financial Structuring Basic이라는 Structuring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게 있는데, In finance, structuring is a process of creating new securities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such as risk exposure from a single investment or from multiple investment.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부터 자산이 있는데 그 하나의 자산을 이용해서 조금요 성격이 다른 유가증권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스트럭처링을 한다 이랬는데, 아주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밑에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Corporate Capital Structure,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 구조가 Common Form of Financial Structuring, 일종의 Financial Structuring이다, 스트럭처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조화시킨 거다 말할 수 있는데,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피규어 1에 Base Corporate Capital Structure에서 왼쪽에 Assets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ssets는 회사의 전체 가치인데, 기업 전체의 가치. 자, 이게 이제 Assets라고 되어 있고, 이게 Total Firm Value죠. 전체 회사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 이 Total Firm Value에 대해서 이 Asset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밸런스 시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청구권자, Asset에 대한 청구권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채권이고요, Debt.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Equity,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어떤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주주는 뒤에 가져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만든 것도 일종의 스트럭처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85페이지에서요. Primary Types of Financial Structuring에서 방금 말했던 Corporate Capital Structure, 기업의 자본 구조가 일종의 이것도 스트럭처링입니다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Structured Product to Design Hedge, 그 해지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구조화된 상품들도 있어요. 자, 해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화 상품 중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신용 파생 상품을 여기서는 이제 구조화되었다라고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라고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CDS는 구조화 상품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파생 상품이죠. 신용 파생 상품.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스트럭처드 프로덕트의 그 한 분야인 것처럼 이렇게 소속을 갖다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CDS 계약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CDS 계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으로만 거래되는 것도 있고, 유가증권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유가증권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요? 그게 이제 신세틱 CDO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상품들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은 CDS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속성으로는 CDS는 신용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를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Credit default swap is a simple form of a structured product that help debt holders manage their credit risk. 자, 여기서 말하는 debt holder는 채권료를 들고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채권 투자자.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신용 위험을 좀 매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런 거예요. 구조로 보면 CDS,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뱅크가 있고요. 자, 뱅크가 여기서 말하는 채권 보유자입니다. Debt Holder라고 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뱅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 본드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쳐요. 채권 들고 있는데,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으로부터요, 약속된 현금 흐름 나와요. 프라미스트 돼 있는 캐시플로우가 얼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들고 있을 때 나오는 약속된 현금 흐름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쿠폰이 얼마가 있어요? 이게 있을 거고, 프린시펄, 원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은 뭐 약속된 그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자는 1년에 몇 번 줍니다. 며칠 날 줍니다. 정해져가 있고, 원금은 만기 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약속된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드 캐시플로우인데, 혹시나 이 프라미스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자를 지급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디폴트가 되어버리는데, 디폴트가 되면은 채권의 가액이 아주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게서요. 은행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여기서는 debt holder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debt이라는 거는 채무성 증권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debt holder. 그 본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debt holder는. 자, 뱅크가 스왑 딜러한테 가서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나 이 본드가 디폴트가 나게 되면 그 디폴트 손실을 물어주세요. just in case죠. 본드가 부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혹시나 말이죠. 부도 같은 게 나거나 디폴트가 나서 발생하는 크레딧 로스를 갖다 물어주세요. 근데 대신에 이 은행은 여기다가 스왑 딜러한테 뭘 줄 거냐면, 나는 일종한 있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수수료를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보험료 주듯이 보험료를 스왑 딜러한테 주고, 이게 마치 보험의 목적물하고 같아서 얘가 망가지게 되면 망가진 손실액을 물어주세요. 대신에 보험료 낼게요. 하는 류의 계약을 CDS라고 합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요. 자,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뭐 다음번 챕터에서도 좀 또 한 번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둘 사이에 뱅크하고 스왑 딜러하고는 뭐만 한 거냐면 컨트랙트, 계약만 한 거죠. 이 계약이 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되면 사실은요, 인슈런스 컨트랙트, 보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험 계약자고,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차가 망가지면 물어주세요. 이런 거죠. 얘는 보험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애고.
그래서 거기 credit default swap is a simple form of structured product that holders manage their credit risk. 자, 이게 debt holder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 credit risk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risk asset이죠. 위험 자산. 여기서 말하는 이제 risk asset이라고 할 때 리스크는 credit risk를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위험을 갖다가 swap 딜러한테 이렇게 보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For fee, banks will sell debt holders CD에서 은행은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fee를 받고요. 그리고 그 debt holder들한테 CDS를 갖다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저는 뱅크가 debt holder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swap 딜러가 있잖아요. 그죠? 뱅크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 회사가 A뱅크고 swap 딜러 역할을 하는 애는 B뱅크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요. CDS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A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B뱅크가 있어요. B뱅크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피를 받고 대신에 보장을 해줍니다. debt holder에 해당되는 이 뱅크한테. 그래서 under the CDS, the bank agrees to pay the debt holder if the creditor fails to make a payment. 이거죠, 지금. 얘가 혹시나 디폴트가 나게 되면 돈을 안 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크레딧 로스가 발생할 텐데 그 크레딧 로스를 갖다가 물어줄게요.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in essence, a CDS shifted default risk from debt holder to the bank.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이 사실은 B뱅크에 있잖아요. 그죠? 이전되는 거죠. 위험을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위험을 넘기는 걸로 인해서 보험료를 갖다 내가 얼마 낼게요. 이런 유의 거래를 했습니다. If the creditor default, the banks makes the debt holder whole.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게 되면 은행은요 손실을 다 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if the creditor does not default, 만약에 그 채권의 디폴트가 안 나게 되면 the bank pays nothing and earns fee for taking default risk. 만약에 디폴트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 사고 안 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받은 보험료를 이 은행에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어줄 게 없는 거고 프리미엄은 받아요. 제가 이렇게 점선 처리한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고 실선 처리한 거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료 때 보게 되면 보험료를 갖다가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험료를 냈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확실히 보험금을 받아오는 거는 아닙니다. 사고가 나야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밑에요. 또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한 게 있는데, CDO라는 거요. CDO도 뒤에 가면 또 디테일하게 나와요. CDO는 structured security with cash flows that are backed by pool of debt securities, which could include bond, loans, 이런 것들이 있고. In order to create the CDO, the issuer package a series of debt instruments and split the package into several classes of securities called tranche. 자, 각각의 트렌치로 있잖아요. 구분을 해서 각 트렌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현금 흐름을 각각 다르게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게 CDO인데 CDO도 또 뒤에 가면 디테일하게 나올 테니까 간단한 구조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 뒷부분에 한번 읽고 싶은데. 자, 페이지를요. 일단은 CDO는 뒤에 가서 봅시다. 195페이지에 보면 Structuring using collateral debt obligation이라고 해서 CDO를 이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라는 게 있는데 CDO는 195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지 말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examples of tailoring structured product 여러 가지 내가 맞춤형으로 구조화된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다양해요. 다양한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정도로만 한번 그냥 휙 보고요. 넘어가십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된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형태가 존재합니다. 차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스트럭처럴 프로덕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유형의 상품들이 그럼 진짜 있나요? 이게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이라는 그 패러그래프를 안 보더라도요. 그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됩니다. 186페이지로 오셨어요. Financial Structuring and the Economy를 봅시다.
이와 같이 상품을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어떤 면에서요? 좋습니까? 전체 경제 면에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Market Completion and Economic Motivation.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좀 독특한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게 되면 옛날에는 뭐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거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옛날에는 또 뭐 그 메신저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어야만이 며칠에 걸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가 지금은 뭐 메신저라는 게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보게 되면 세상이 좀 완전해지게 되는데, 컴플릿한 쪽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도요, 아주 그냥 나이브한 주식이나 채권만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화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게 되고,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사람도 그 공급으로 인해서 그전에 없었던 수익원이 또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렇게 말들이 나와 있는데, structured product were created in part to meet investor demand for securities that have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met with a basic stocks, bond and other investment.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식, 채권 이런 걸로는 전혀 우리가 어떤 투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없는 것들도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요구사항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economist refers to this section as a market completion. 자, 이것처럼 좀 어딘가는 시장에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즈를 맞출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점점점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니즈를 맞춰가는 과정을 마켓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또 그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시면 Structural Product and the State of the World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complete market do not exist in the real world. 완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는 없습니다. 항상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뭔가가 좀 모자라는 시장이고 늘 어딘가에는 니즈가 있는 시장이고, 근데 그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은 안 나와 있고, 이런 류의 시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장은 이제 컴플릿 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현재의 상태로만 본다면 시장은요, 인컴플릿한 그런 마켓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세 번째 문장에서 put simply란 말이 있는데, incomplete market, in incomplete market, one participant, buyer or seller, always has better information than the other participant.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시장이 되게 되면 완전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이고요. 그 완전 시장에서는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시장이 완전한 퍼펙트 마켓이 되면, 퍼펙트 마켓은요, 누구든지 어떤 정보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비용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시장, 그런 시장이 퍼펙트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는요,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다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퍼펙트 마켓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신용시장 같은 경우는 크레딧 마켓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시장인데, 크레딧 마켓은 아주 뭐가 많이 발생하는 거냐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Information Asymmetry요.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하죠. 누군가는 정보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좀 작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장, 그런 시장을 incomplete market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상이요, incomplete한 real world죠.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셔서 structural product in role of market complete.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아주 다양한 개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갖다가 또는 다양한 니즈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맨 마지막 패러그램의 세 번째 문장에서 Structural product can offer investors different types, levels, and frequencies of cash flows or returns, and often include some form of risk transfer or risk enhancement. 그러니까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이런 유가증권을 들고 있으면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런 유가증권을 들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현금 흐름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위험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요 위험을 내가 떠안음으로써 대신에 수익을 좀 높이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형태는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structured product work as market completers because they help meet investor demand for securities that are tied to specific risk profile, return requirement, and market expectation.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structured product를 market completer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앞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더 그 투자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니즈가 많았던 거를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으로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했던 거를 스트럭처럴 프로덕트를 통해서 다양한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의 상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주제네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187페이지로 오세요. 자, 스트럭처럴 프로덕트 중에 아주 대표적인 CMO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이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은 아주 대표적인 구조가 그 현금 흐름을 갖다가 좀 그 모델링을 하는 건데 현금 흐름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퀀셜 할 수도 있고 팩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택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구조는 다양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은 popular form of structured financing for mortgage-based assets. mortgage-based asset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mortgage라는 게 저당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mortgage loan이라고 하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mortgage는. CMOs differ from mortgage pools in that mortgage pools usually only have one type of payout. And all investors are eligible for that same payout. 그러니까 이 모기지 만약에 우리가 은행으로서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간 차입자들이 있을 텐데 그 차입자들이 주는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죠? 캐시플로우를 받아야 됩니다. 자, 뭐 모기지를 대출을 해주게 되면 어쨌든 차입자가 갚는 대로 있잖아요, 그죠? 돈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캐시플로우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갖다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차입자가 갚는 돈 중에 보면은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분리해가지고 누군가는 이자만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원금만 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차입자가 갚는 돈에 이자하고 원금이 있는데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누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뒤에 가서 가져가는 구조라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 모기지도. 자, 모기지는 그냥 그림을 보시면 제일 쉬운데 거기 Structure of Hypothetical Collateral Mortgage Oblig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구조죠. 지금 그 SF풀이 있는데 그 SF풀이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론이죠. 그냥 모기지 론. 이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모기지 론이 지금 얼마냐면 200밀리언이네요. 200밀리언. 자, 그리고 얘는 금리는 몇 퍼센트냐면 4.5%입니다. 쿠폰이 4.5%. 이거 페이스 밸류는 200밀리언. 액면가는 200밀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쿠폰은요 4.5%예요. 이래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은 그 200밀리언만큼의 모기지 론을 대출을 해줬어요라고 하게 되면 약속했던 것처럼 쿠폰 4.5% 받고 그리고 혹시나 디폴트가 나게 되면 돈 못 받는 거고 하여튼 돈 들어오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모기지 론을 해줬다라고 하면. 자, 근데 이 모기지 론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요 조금은 좀 구조화 시켜 보겠습니다. 구조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은행의 밸런스 시트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왼쪽에 이제 SC 있잖아요. 자산들이 있는데
요 에셋 중에 보니까 모기지가 있는 거죠. 지금 모기지론이 예컨대 200밀리언이 있습니다. 여기 쿠폰 4.5%짜리고. 자, 이 모기지론 200밀리언을 이 은행이요. 그 모기지는 사실은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간이 30년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기는 30year. 30년 동안 있잖아요. 만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초장기 대출입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그 왼쪽에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시장에 있는 작은 공급자가 있을 거예요.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올 텐데 대부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요 디파짓입니다.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은 단기잖아요. 단기. 아주 짧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모기지는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뭔가 투자를 하자 이러면 만기가 미스매치죠. 예금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2년 있으면 또는 3년 있으면 예금을 상환해 줘야 됩니다. 예금 찾으러 오면. 근데 30년 동안 당신 예금을 30년 동안 대출 빌려줬으니까 30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그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동성이 떨어지는 일리퀴드한 자산들인데 이런 모기지와 같은 일리퀴드한 에셋을 갖다가 좀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런 CMO와 같은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고요. SPV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여기다가 이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이 론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매각을 한 거죠. 론을 true sale 진짜 매각을 하고 대신에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요. 돈을 갖다가 받아오면 됩니다. 예컨대 200밀리언 줘 이렇게 있잖아요. 받아오면 될 거예요. 사실은 200밀리언보다는 좀 작게 받아옵니다. 액면가는 200밀리언이지만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니까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받아올 텐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로 그냥 200밀리언을 받아왔다라고 합시다. 이 SPV는 뭐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이라서 이렇게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내보내서 유동성 있는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사람이 근무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페이퍼 컴퍼니죠, 지금. 오직 그런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은행 밸런스에서 나와 있는 모기지가 자본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제 캐피탈 마켓에서 자본시장이 있는데 마켓에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캐피탈 마켓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을 할게요. 이 SPV가 200밀리언을 여기 은행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SPV는 돈이 없다고요. 종이 그 페이퍼 컴퍼니라서. 그러니까 200밀리언만큼을 갖다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와야 돼요. 이렇게요. 200밀리언 가져올게요. 이러는데 대신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SPV는요. 투자자들한테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야죠. Securities. 유가증권 발행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요, 뭔가를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유가증권을 들고 있는데, 그 유가증권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시니어, 주니어, 에쿼티 트렌치, 이렇게. 자, 맨 위에 있는 트렌치를 시니어 트렌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주니어 트렌치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주니어 트렌치를 몇 잔인 트렌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주니어라고 했는데 뭐 그냥 교재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에쿼티 트렌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니어 트렌치가 금액으로는 얼마냐면 130밀리언이고 그 다음에 주니어 트렌치는 50밀리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0밀리언이겠죠. 그러면 에쿼티 트렌치는 이런 식으로 130, 50, 20 합치게 되면 200밀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시니어 트렌치를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주니어 투자하고 누군가는 에쿼티 투자한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주니어라고 쓴 게 되면 틀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쿠티 트렌치를 때로는요, 주니어 트렌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진짜 몇 잔인지 아니면 그냥 에쿠티를 말을 하는 건지, 그게 이렇게만 표시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주니어라고 말을 하면. 근데 전체의 구조를 다 주면, 이 주니어가 이제 몇 잔인이구나. 시니어, 주니어, 에쿠티. 이렇게 3층 구조군, 얘는 몇 잔인을 말을 하는 거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쿠티가 없어요. 2층 구조예요 하게 되면 시니어, 주니어 하게 되면 여기 에쿠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전체 구조를 다 주었으니까 그냥 보는 순간 주니어는 중간에 끼어있는 몇 잔인 트렌치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A라는 사람들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투자자도 있고 C라는 투자자도 있는데 얘들한테 각각 있잖아요. 투자했으니까 뭔가를 돈을 줘야 돼요. 거기서 보니까 얘는 시니어 트렌치는요, 일들을 갖다가 얼마를 수익률을 얼마를 줄 거냐면 3%인가 4%인가 4%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얘는 5.5% 줄게요. 요 일들은 그냥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너는 130밀리언에 4%를 쿠폰처럼 드릴게요. 50밀리언에 5.5%를 쿠폰처럼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고, 맨 밑에 있는 거는 그런 말이 없죠. 얘는 여기 나오는 모기지론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얘들한테 돈 주고 나면 남는 게 얘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쿠폰을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자, 원금에 대해서 몇 %를 쿠폰으로 줄게요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A하고 B는 속성으로 보면은요, 본드 속성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거는 위에 있는 두 개 주고 나면 남는 돈 가져갈게요. 이런 거라서 마치 배당받는 것처럼요, 에쿼티 라이크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돈 다 주고 나면 두 사람 돈 주고 나면 나는 가져갈 게 없어요 하게 되면 진짜 하나도 돈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위험합니다. 밑에 있는 애가. 자, 근데 거기 그림을 보면 187페이지에서요. 현금 흐름은 어떤 식으로 오는 겁니까? 자, 이제 여기 들고 있는 A하고 B하고 C는 돈을 보내 A는 130밀리언 투자했고 B는요 50밀리언 투자했고 C는 20밀리언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중간에 뭔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둘은 이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에쿼티는 이자 가지고 남으면 나도 주세요. 지금 이런 구조인데 그 이자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 그 오는 거는 여기 나오는 모기지 풀입니다. 이 모기지 풀로부터요. 모기지론으로부터 페이스 200밀리언, 쿠폰 4.5% 약속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캐시플로우가 오게 되면 캐시플로우 지급하는 순서가 위에서부터는 미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워터폴 구조라고 하고요. 캐시플로우 워터폴 스트럭처.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기지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현금 흐름은 워터폴 구조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오는 돈을 그냥 그대로 은행이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현금 흐름이 이 캐시플로우가 오는데 모기지론으로부터 오는 캐시플로우가 워터폴 구조예요. 얘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받고 이렇게 순서를 프라이어티를 정해놨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시퀀셜 페이스MO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고자 하는 지금 예제가 뭐냐면 CMO에 대한 예제인데 지금 이게 그 SPB가 가지고 있는 underlying asset pool이요. 모기지잖아요. 이 모기지로부터 오는 현금 흐름을 워터폴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유가증권을 CMO라고 합니다.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그래서 먼저 모기지죠. 모기지. 그 collateralized 됐다는 이야기는 모기지가요. SPB가 들고 있으니까 그 모기지가 마치 이런 유가증권들한테는요 담보하고 같고 그 담보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유가증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sequential pay라는 이야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뭔가 내려온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In a sequential pay CMO, when the asset cash flows are received, cash flows first go to pay coupon yield, interest payment for each tranche, in order of seniority from highest to lowest. 그러니까 자 여기로부터 나오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 오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캐시플로우가 와요 하게 되면 그 캐시플로우는 맨 먼저 뭐를 주는 거냐면 이자를 줍시다. 첫 번째요. 인트레스트 쿠폰 이자 줍시다.
자, H 트렌치에 이자를 줍시다라고 했는데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근데 이자를 약속하고 있는 트렌치는 A하고 B밖에 없어요. 그 A하고 B한테만 이자를 주면 됩니다. 4% 줄게 130밀리언 곱하기 4% 50밀리언 곱하기 5.5%를 줄게 이렇게 주면 돼요. 먼저 자, 그 다음에 any remaining cash flows are applied to principal of most senior tranche first. 그리고 만약에 남는 캐시플로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맨 먼저나 그 맨 위에 있는 시니어 트렌치의 원금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오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이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remaining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remaining 캐시플로우는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remaining 캐시플로우는 전부 다 시니어 트렌치의 원금 갚는 데 씁시다. 이런 구조예요. 시니어 트렌치 원금 구조. 그러니까 이자 두 개 다 주고 나면 그래도 돈 남게 되면 시니어 트렌치 원금이 130밀리언이잖아요. 130밀리언 중에 일부씩 남는 돈을 갖다가 갚아갑니다. 그리고 when the principal is paid off on the senior tranche, this tranche is no longer entitled to any future cash flow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올 때마다 약속된 이자 주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요 계속 시니어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계속 쓰가니까 언젠가는 시니어 원금을 갖다 다 갚을 거예요.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이거로부터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뭐 하냐면 얘한테 이자 주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요 또 얘의 원금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주니어의 원금을 다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은 다 누구 거냐면 에코티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디폴트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 부도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요 뭐 프리페이먼트 조기 상환 같은 걸 많이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뒷부분에 이자가 별로 안 나와요. 디폴트가 나거나 또는 조기 상환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디폴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도 그렇고 둘 다 디폴트 또는 조기 상환, 프리페이먼트. 요거는 일단은 디폴트 원금이 디폴트 난 거잖아요. 그 죽어버린 대출이 된 거죠. 프리페이먼트는 미리 상환해버린 대출입니다. 쿠폰에 미치는 효과는요 똑같습니다. no longer 쿠폰이에요. 더 이상 쿠폰에 대한 캐시플로우는 안 나옵니다. 상환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쿠폰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게끔 돼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뭐 딱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부도나게 되면 쿠폰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부도나면 당연히 쿠폰 못 받죠. 더불어서 프리페이먼트 조기 상환이 있어도 쿠폰이 안 나옵니다. 상환돼 버리게 되면. 자, 그리고 그 밑에 example 한번 볼까요? Calculating the principal payment for CMO senior tranche가 있는데 the sequential pay CMO receive a payment once a year. Using the example in figure 2, how much principal would be paid down for senior tranche in the first year if the cash inflows total 9밀리언. 그러니까 예로부터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9밀리언이 왔어요. 9밀리언이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0밀리언 곱하기 4%, 그 다음 50밀리언 곱하기 5.5%는 돈을 쿠폰을 지불하고 그 쿠폰 지불하고 남은 돈, 9밀리언에서 남은 돈은요, 시니어의 원금 갚는 데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아주 뭐 산수입니다. 그냥 보시고요. 189페이지로 오세요. 자, extension and contraction risk가 있는데, extension과 contraction risk. extension과 contraction risk를 갖다가 이 좌우하는 원인은 조기 상환, 프리페이먼트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게 extension과 또는 contraction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만기가 지금 얼마짜리였냐면 만기가 30년짜리예요.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모기지가 모두 종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종류가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쭉 N개의 모기지가 있고 N개의 모기지를 다 합쳐보게 된 금액으로는요 200밀리언이에요. 이런 건데 이 N개 중에서 누군가는요 조기 상환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2번이 조기 상환했어요. 그 다음에 21번도 조기 상환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명들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했을 경우에는 그냥 원금이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원금을 갖다 갚아버린 거니까 실제로 현금 흐름은 30년까지 가지 않고 그보다 더 짧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자 저기 나오는 이 모기지가 은행의 입장에서도요. 그 모기지가 만기 30년짜리라고 해서
꼭 전부가 다 30년까지 간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조기 상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분명히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조기 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expected 되어 있는 조기 상환이 있고요. expected 되어 있는 프리페이먼트 달러로 표시한 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조기 상환 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훨씬 더 만약에 실제로 나오는 있잖아요, 그죠? real 프리페이먼트 실제 조기 상환액이 더 많아요 이런 거죠. 자, 예상되는 조기 상환액은 한 뭐 $10,000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조기 상환이 한 $100,000 되었어요. real prepayment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예상되는 만기가 이 모기지의 만기가 아주 짧아지게 됩니다. 조기 상환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그런 위험을 contraction risk라고 해요. contraction 됐다는 건 만기가 짧아졌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뒤집어져서 예상되는 것보다는요 실제로는 프리페이먼트 안 일어나요. 이럴 때는 그 만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조기 상환들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상환 안 하네. 자, 이런 위험을 extension 만기가 길어지는 위험을 extension risk라고 해요. 자, 그래서 CMO's structure based on mortgage prepayment assumption. CMO는 이와 같이 현금 흐름을 얼마를 4%를 줄게, 5.5%를 줄게 이런 식으로 쿠폰을 설정을 하고 이럴 때는 그리고 시니어가 130밀리언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주니어는 50밀리언만큼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에쿼티는 그냥 20밀리언만큼 비중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그 130에 대해서 4%, 주니어는 5.5%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때는요, 뭘 보고 구조를 짜는 거냐면, 요 모기지라는 언더라잉 에셋 플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고서 구조를 짭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에는, 추정되는 현금 흐름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예상되는 프리페이먼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페이먼트를 미리 가정을 해요. 이런 정도는 프리페이먼트가 일어나겠군. 그런 가정하에 이와 같은 구조를 지금 짜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extension risk라는 말이 있는데 extension risk is defined as increase in expected longevity for particular trench. 자, 이거 extension risk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트렌치의 longevity, 수명이죠. 수명이 있잖아요. 예상 수명이 길어지는 경우다. 원래 예상된 것보다는 언제냐면 예상됐던 프리페이먼트보다는 실제로 나오는 프리페이먼트가 작을 때예요. 밑에 있는 거. 아, 너무 조그마, 이렇게. 조기 상환을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 extension risk, 만기가 길어지죠. 자, 이거 언제 일어날까요? 그게 extension risk is most likely to occur when interest rise. 이거 언제 발생합니까? 예상됐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더 안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보면은, when 시장금리가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빌렸을 때보다는 시장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빌렸을 때보다는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아주 비싼 금리로 다른 데 가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있는 대출을 갚아야 될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게 조기 상환액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문장에 보면 If fewer mortgages than expected are refinanced, the CMO receives principal from mortgage payoff later than initially predicted, and it takes longer to pay off the principal of highest tranche as well as the lowest tranche.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얘들이 만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익스텐션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을 안 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환액이 작아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체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들이 자꾸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랙션 리스크가 있는데 얘는 이 예상되는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죠. 지금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기 상환액이 너무 많이 와요. 한꺼번에 막 조기 상환들이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을 급속도로 상환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상환하게 되죠. 그래서 예상됐던 수명보다는 대단히 짧아지는 위험이 컨트랙션 리스크인데 이거는 그러면 시장 금리가 언제일 때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질 때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조기 상환액이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돈을 빌렸을 때에 30년 동안 돈을 빌려 은행에 가서 금리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1년에 5% 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1년에 5% 금리 낼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시장의 금리가 막 내려가서 3%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5%짜리 대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너무 비싸게 내가 이자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다른 은행에 가서 3%로 돈을 빌려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5%짜리 대출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contraction risk는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ntraction risk is most likely to occur when interest rates fall. 금리가 낮아질 때 발생을 합니다. 자, extension risk하고 contraction risk요. 두 개 별표해 놓고 언제 발생합니까? 그 금리 올라갈 때입니다. 내려갈 때입니다. 두 가지 있는데 요거 두 가지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other CMO 타입이 있어요. other CMO는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뭐 중요한 것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놨어요. 봅시다. PEC이라는 게 있습니다. PEC. In a CMO using PEC tranche, principal repayment are made based on a set of rules. 자, 이제 아까 그 일반적인 sequential CMO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고요. 각각의 트렌치에 약속된 이자 2개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있게 되면 시니어 트렌치에 원금 상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기만 하게 되면 무조건요. 맨 위에 있는 트렌치에 원금 상환하는 쪽에 돈을 다 씁니다. 그런데 팩 트렌치 같은 경우는 인트레스를 다 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을 반드시 시니어에다가 몽땅 다 갑니다. 이러진 않아요. 원금을 상환한다 이런 데 쓰진 않고 그렇게 꼭 그러진 않고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게 되면 원금의 리메이닝 캐시플로우가 아주 많아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예상됐던 리페이먼트보다는요 실제 프리페이먼트보다는 실제 프리페이먼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남아있는 현금 흐름이 아주 많아져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프리페이먼트가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게 되면 이자 주고도요 남아있는 리메이닝 캐시플로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리메이닝 캐시플로우를 원래 시퀀셜 CMO처럼 시니어 트렌치한테 계속해서 원금 가운데 써버리게 되면 시니어 트렌치는 무슨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냐면 컨트랙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트렌치를 조금 보호하려면 시니어 트렌치가 투자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 원금을 갖다가 다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충 보면 내가 expected 있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시니어 트렌치의 수명은 원금 다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충 한 10년 걸릴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시니어 트렌치를 투자를 했는데 원금 다 회수하기까지 느닷없이 막 실제 프리페이먼트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기간이 아주 짧아져 버리면 그러면 시니어 트렌치는 익스텐션 컨트랙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것처럼 실제 프리페이먼트가 예상된 것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요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해요.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니까 그 시니어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은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장 금리 수익 내려갈 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의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재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대단히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는 수익성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조기 상환이 나오는 걸 갖다 좀 막자. 그래서 남는 거는 무조건 시니어한테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룰이 있어서 그 룰에 따라서 있잖아요. 시니어한테도 일부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렌치에도 얼마를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팩 트렌치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팩 트렌치는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면 이게 시니어 트렌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니어 트렌치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익스펙트드 롱지비티를 좀 보장을 해주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캐시플로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플로우가 많이 남았어요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있잖아요. 시니어한테 주질 않고 시니어 말고 그 밑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트렌치가 있습니다. 서포트 트렌치라는 게 있어요. 그 서포트 트렌치에다가 남아있는 원금을 갖다가 일부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트렌치는 팩 트렌치 구조는 그 다음에 또 스포트 트렌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CMO인데 트렌치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팩 트렌치가 시니어고 이게 마치 후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팩도 이자가 있고 스포트도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게 이 리메이닝 캐시플로우 이자를 주고요. 남는 캐시플로우의 처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얘는 팩 트렌치는요. 원금이 상환되는 게 계속 있잖아요. 플랜드 아모타이제이션 딱 계획대로 있잖아요. 원금을 계속 상환해 나갑니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설사 많이 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얘한테 있잖아요. 몰려와가지고 너 원금 갚을게 이렇게 쓰지 않고 계획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원금이 상환돼 나갑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남게 되면 그럼 어떡하나요? 그 많이 남는 거는 서포트 트렌치한테 보냅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for example, if a mortgage prepayment accelerated beyond a certain level, the rules may call for a portion of those prepayment to be shifted to different tranche. 이 different tranche가 support tranche인데 너무 많이 조기 상환 왔어요 하게 되면 그 팩 트렌치가 가져갈 수 있는 약속된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support 트렌치로 원금을 보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if a prepayment fall below certain level, the priority of a principal payment may change again. 그래서 만약에 또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부족해요 나오는 이런 경우죠. 익스텐션 뭡니까 실제로 나오는 프리페이먼트가 부족해요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시니어 트렌치와 같은 이 팩 트렌치가 시니어인데 얘가 생각하고 있던 예상되는 만기처럼 가지를 못하고 갑자기 프리페이먼트가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만기가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원금 회수 기간보다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래는 서포트 트렌치엔도 가야 되게끔 약속이 돼 있는 그런 리메이닝 캐시플로우조차도 다 누구한테 다시 또 보내버리냐면 팩한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 돈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게 되면 여부는 이쪽한테 얘한테 보내고요. 돈이 작게 들어왔어요 하게 되면 얘한테 가야 될 돈을 갖다 위로 다시 가져옵니다. 이런 구조로요. 얘를 맨 위에 있는 트렌치를 갖다 보호하고자 하는 게 평균 만기를 갖다가 보장해주고자 하는 게 팩 트렌치입니다. 텍 트렌치는 읽어보십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복잡해요 이런 거고요. 구조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principal only 트렌치가 있고 interest only 트렌치가 있는데 어떤 트렌치가 모기지로부터 트렌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PO 트렌치가 있고 IO 트렌치가 있는데 PO, IO 이렇게요. principal only, 그 다음에 interest only. 자, 여기서 나오는,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 중에 원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원금 상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쿠폰도 있을 거예요. 너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원금만 가져갈게요 하는 게 PO 트렌치고, 이 캐시플로우 중에서 이자 부분만 가져갈게요 하는 게 IO 트렌치입니다. interest only 트렌치. 그래서 190페이지에서 보시면, PO tranches receive payment from the principal portion of a mortgage payment.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중에 원금 부분만 내가 가져갈게요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에 보면 any mortgage prepayment are applied to PO tranche as well. 그러니까 모기지로부터 나오는 prepayment 조기 상환액이라는 거는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 원금 조기 상환하는 거는 전부 다 PO tranche로 다 갑니다. 그래서 if prepayment are lower than expected, cash flows to PO tranche occur further into the future, which decrease the value of these tranches. 자, 이거 줄거 놓으세요. 프리페이먼트가 예상보다는 안 와요. 처음에 있잖아요. 프리페이먼트 하나도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expected 있는 프리페이먼트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는 프리페이먼트가 작게 왔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프리페이먼트 작아요. 조기 상환이 작아요. 그러면 만기가 아주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금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좀 길게 뒤에 가서 받는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현금 흐름이 앞에서 발생하지 않고 예상됐던 것보다는 조기 상환이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서 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PO 트렌치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IO tranches receive only the interest portion of mortgage payment. 이자만 받아가는 거죠. Payment to these tranches start off high when mortgage payment are primarily interest and then decline as mortgages are paid off. 그러니까 IO 트렌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받아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원금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 상환이 돼가게 되면 점점점 이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이오 트렌치는 아주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현금흐름 구조가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이자가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점점점 조기 상환이 일어나거나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The values of IO trenches decline when prepayment accelerate. 이 IO 트렌치는 그러면 조기 상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프리페이먼트가 accelerate 되게 되면 그러면 이자가 안 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워버렸네요. 조기 상환이 프리페이먼트 일어나게 되면 no longer 쿠폰 캐시플로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확 해버렸어요 하게 되면 이자가 안 와요, 이제 이자가. 그러니까 이 조기 상환이 많아지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PO 트렌치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IO 트렌치는 조기 상환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오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자, 그거 두 가지는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 레이트 트렌치요. 그거는 뭐 그 트렌치에 주는 금리를 변동으로 줄게요 하는 그래서 별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플로트 트렌치가 있는데, 인버스 플로트 트렌치는 이 트렌치에 주는 그 쿠폰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예컨대 이 트렌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쿠폰을 줄 거냐면 또는 일드라고 표현할 때입니다. 8% 마이너스 일정한 라이브. 이게 라이브가 변동금리란 말이죠. 시장에서 변동하는 금리인데 라이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쿠폰은요 반대입니다. 라이브가 올라가게 되면 쿠폰 작게 주고 라이브가 내려가면 쿠폰 많이 줄게요 라고 설계되어 있는 게 인버스 플로트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